내려와요, 올라프. 새로운 연합정부가 안착을 위해서 애쓸 것이다. 톰 누탈 베를린 지국장인데 2022년 독일은 정부 혁신에 착수할 것이다. 이것은 16년 만에 앙겔라 메르켈이 아닌 다른 사람이 정부를 책임지기 때문만은 아니다. 60년 이상 독일은 일련의 양방향 연합에 의해서 운영되었다. 메르켈 총리가 세 번의 임기를 역임하는 동안에서 메르켈 총리가 속한 보수 기독 민주연합은 사회민주당과의 정도적인 대연합을 이끌었다. 그러나 독일의 유권자는 분열이 되었고 결국 2021년 9월 선거의 결과의 모습을 드러내는 정부는 새 정당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녹색당과 친기업 성향의 자유민주당을 파트너로 삼는 사회민주당 주동의 삼색 신호 등 연합이 될 것이다. 새 정당으로 구성된 연합체 실험은 성공할 것인가? 낙관론자들은 그런 연합체가 부분들의 합을 능가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녹색당은 기후변화에 대한 행동을 위해서 추진력을 제공할 수가 있다. 자유민주당은 관료적인 형식의 축소와 디지털화의 추진력을 제공할 수가 있다. 두 소규모 정당은 함께 마리아나 합법화와 독일의 오래된 시민권법인 개정과 같은 시민자유 프로젝트를 위한 공동 기반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민주당 대표가 될 올라프 슐츠는 독일의 산업 전환을 위한 다음 단계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을 주고 독일의 유럽 파트너들에게 메르켈 총리가 보여준 합의 본능을 자신도 유지할 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메르켈 총리가 여러 해 동안에 지속해온 권리주의 이후 정당들은 자신들의 현대화를 위한 집단적인 힘이라는 점을 내세우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그러나 정당 간의 상호 불신은 비일관성과 마비 가능성도 똑같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서 부채를 싫어하는 자유민주당이 재무부 장관 자리를 확보하려는 열망을 충족하게 된다면 녹색당은 그들의 지출 욕구가 매번 좌절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필요할 것이다. 정당들은 유럽연합의 재정규칙과 부채로 마련되는 경기회복 지출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우리는 정부의 유연성을 제한하는 지나치게 상세한 연합체 협약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재정 문제에 관련해서 그 연합체는 과반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연방상원에서 장애물에 직면할 수가 있다. 서로 뜻이 맞지 않는 정부는 독일이 직면한 도전들에 잘 대응하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런 도전에는 곧 줄어들 예정인 노동력에 대해서 대처 빠듯한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위한 계획, 미국이 독일에 배치하고 있는 핵무기를 운반할 때 사용하는 노후화된 토네이도 항공기 편대를 교체할지를 두고 곧 내려야 하는 결정 등이 포함이 된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일은 수천억 유로의 가치를 지닌 기후와 디지털 투자 필요성을 해결하는 것이다. 독일 헌법에 따른 채무 상한선은 차입을 제한하는데 이것은 새 정부가 예산 외의 몇 척을 고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여러 해 동안에 지속한 재정 완화에 뒤은 재정 긴축으로 더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독일은 팬데믹 동안에 4천억 유로 독일은 4천억 유로 새로운 부채를 떼어놨고 자유민주당은 세금 인상에 찬성하거나 채무 상한선을 수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것은 감축 압력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동맹국들의 관계에서 오랫동안 민감한 사안이 되어온 적은 국방 예산이 취약해 보인다. 독일 정치는 좀 더 활기찬 모습을 띌 것이다. 독일의 새 의회는 이전 의회보다도 젊고 더 다채로워질 것이고 여기에 좌파 성향의 야심찬 사회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이 포함이 된다. 2022년 독일 4개의 주의 유권자들은 투표로 독일의 새로운 정치 지형에 대한 자신들의 뜻을 전할 것이다. 여기에는 가장 큰 주인 노스트라인 베스트팔렌이 포함이 된다. 오래 있을 이곳에서의 선거는 모든 주요 정당들의 첫 번째가 가장 큰 시험이 될 것이다. 이것은 2005년 이후에 처음으로 여당이 된 기독민주연합에도 해당이 된다.
당은 메르켈 이후의 시대에 어떻게 해야 위치를 재정비할 수 있을지를 두고 내부 투쟁에 돌입할 수도 있다. 외교 전문가인 노르베르트 로트겐과 당우파 진영의 총화인 프리드리히 메르츠를 포함한 당 거물들은 9월 선거 패배 이후에 상처를 앓고 있는 정당을 재창조할 기회를 놓고 경쟁할 것이다. 메르켈 총리의 오랜 통치가 끝난 후에 기독민주연합이 야당으로서 하게 되는 경험은 그들만의 정치적인 실험에 해당할 것이다. 기독민주당이 그래서 독일은 기독교가 정치화되면서 많이 그런 도구로 전락을 했던 것을 보게 되는군요. 전략적인 무엇이냐? 유럽연합의 전략적 자율성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누가 책임자인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덩컨 로빈슨은 칼럼니스트 이코노미스트 브뤼셀. 유럽연합 관계자를 인터뷰하는 것은 때때로 험버티 덤버티와 문답을 하는 것처럼 느껴진다. 험버티.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에 나오는 지독하기도 서투른 달걀인 험버티 덤버티는 이렇게 설명한 바가 있다. 내가 어떤 단어를 쓰면 그 단어는 내가 선택한 의미만 띠게 되는 거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유럽연합 관료들도 인정할 것이다. 신뢰할 수 없는 미국과 보상하는 중국 사이에서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유럽연합은 새로운 지침을 요약해주는 문구를 찾아낸다. 그것은 바로 전략적인 자율성이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합의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그것의 진정한 정의를 알아내는 것이 2022년의 과제가 될 것이다. 부분적으로 그것은 경제적인 노력이며 이 분야에서 유럽연합 정부들 사이에 상대적인 의견 접근이 있을 것이다. 마이크로칩과 같은 것에 대한 유럽연합의 작업들을 높이는 것은 네덜란드나 덴마크와 같은 자유무역 국가는 썩 느껴하지 않더라도 전체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공급망이 취약할 수 있음을 팬데믹이 드러냈기 때문이다. 유럽 기업들은 중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다 지적재산권을 도둑맞는 결과와 함께 화를 입었다. 이 정책이 완고한 유럽 기업들이 돈을 퍼붓기 위한 책략이라는 것이 드러나지 않는 한 자유주의 국가들은 자율적인 지역 결과는 더 폐쇄된 유럽 경제가 될 것이다. 전략적인 자율성의 또 다른 측면인 방위와 안보는 좀 더 논란거리가 될 것이다. 유럽연합은 방위에 관한 한 분열이 되어 있다. 군사력은 어려운 주제이며 그 결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통상 무시되는 주제다. 유럽위원회가 후원하고 프랑스가 주도하는 국방 관련 정상회담이 2022년 상반기에 제시될 예정인데 이 주제가 전면에 나설 것이다. 미국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논쟁의 주요의 쟁점이 될 것이다. 프랑스에 있어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전통보도 없이 동맹국들을 포기하고 잠수한 계약을 가르치는 신뢰할 수 없는 친구다. 폴란드와 미국의 동유럽 동맹국에 있어서 미국은 러시아의 침략에 대항하기 위한 효과적인 유일한 방어벽이다. 방위 분야에서의 유럽 통합을 더욱 심화하면서 미국에는 도망갈 변명거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이 한 가지 가능한 타협안이다. 좀 더 가능성이 있는 선택지는 조금 더 제한적인 의지연합체다. 그것은 자주 예견이 되었지만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는 유럽연합 군대를 구성하는 데까지 가지 않으면서 일부 국가들이 그들의 군대를 좀 더 통합하는 데 동의하는 방안이다. 프랑스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부로서 자신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다. 메르켈 총리의 퇴진은 유럽연합 최고위층 내의 권력 공격을 남길 것이고 프랑스 정부는 기꺼이 그 공격을 메우려고 할 것이다. 프랑스는 2022년의 첫 6월 동안 순회 의장직을 맡을 예정이므로 유럽연합의 입법 의제를 형성할 기회를 가질 것이다. 유럽의 전략적인 자율성을 가장 강력하게 옹호하는 마크롱은 재선하는 프랑스 대통령이 되어서 유럽 대륙의 가장 중요한 리더로서 자신을 바꿔야 할 기회를 얻었다. 마크롱 정부에서 프랑스는 유럽 무대에서 영향력을 꾸준히 늘려왔지만은 최고점의 프랑스로부터는 여전히 거리가 있어 보인다. 프랑스의 영향력을 시험해볼 시금석은 곧 있게 될 유럽연합의 안전성장협약 개혁이 될 것이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돈을 쓸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을 재설정하는 것이 2020년의 주요 재정 전쟁이 될 것이다.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은 오랫동안 규칙 완화를 요구해왔다. 독일과 네덜란드는 현재 상태로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작동한다고 주장한다. 정부 지출에 관한 규정을 정리하는 것이 2022년 유럽연합 지도자들이 내릴 가장 중요한 결정이 될 것이다. 한편 험프티 덤프티의 말장난과 같은 반전이 있었는데 이 협약은 안정도 성장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20년 동안 북유럽과 남유럽 사이에 큰 성장 격차가 발생했고 뒤이어 정치적인 반발로 이어졌다. 유럽연합의 힘은 경제적인 영향력에서 나온다. 여기에서의 영향력은 높이려는 모든 시도에도 불구하고 전략적인 자율성은 영내 상황을 바로잡는 데 달려 있다. 돈을 따라가기. 유럽연합은 경제규칙을 개정하는데 애를 먹을 것이다. 톰 누탈. 2010년 12년 동안의 금융위기에 계속되는 실책으로 대응했다. 유로존은 구제책의 대가로 혹독한 긴축에 합의했고 유로중앙은행은 최악의 순간에 금리를 인상했다. 결과로 더블 딥 경기 위축과 급격한 투자 감소가 발생했고 일부 국가에서는 매우 높은 실업률이 나타났다. 특히 청년 실업률이 높았다. 이번에는 대응이 좀 더 똑똑해졌다. 코로나19가 발생하자 유럽중앙은행은 채권 매입을 늘렸고 유럽연합은 각국 정부가 일시적인 해고와 여타 지원 계획에 자유롭게 지출할 수 있도록 재정규칙의 적용을 중단했다. 2022년 얼마나 많은 것이 변했는지를 시험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22년 상반기에는 유럽연합의 재정규칙서인 안정성장 협약을 놓고 유럽연합 정부들 사이에 치열한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심지어 코로나19 이전에도 1990년대 작성된 이 규칙은 저금리와 긴급한 투자 요구가 있는 세상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끝없는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으로서는 오직 전문가들만 이해할 수 있는 규제의 뭉치로 남았다. 이제 이탈리아 같은 국가는 GDP의 160%에 가까운 부채를 떠안고 있다. 2023년이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존 규칙에 따르면 이론적으로 이탈리아는 매년 5%포인트씩 재정 흑자를 달성해야 한다. 이것은 상식을 거부하는 가혹한 긴축의 한 형태다. 각국 정부는 공통점을 찾아내야 하지만 안전성장 협약에 대한 기획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엇갈린다. 정부의 재정 적자와 부채 총량의 각각 GDP의 3%와 60%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이 협약의 기준 수치를 수정하기 위한 유럽연합 조약을 개정하는 것은 옵션이 아니다. 프랑스나 이탈리아와 같은 변화를 추구하는 정부들은 법적 우회를 찾으려 할 것이다. 예를 들어서 부채가 많은 회원국의 채무 조정 경로를 완화하는 게 한 가지 방안인데 이를 위해서는 아마도 각국 정부가 스스로 부채 비율을 정하도록 해야 한다. 유럽연합 탄소 감축 입법안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몇몇 정부들은 많은 나라는 친환경 관련 지출을 적자 계산에서 제외하는 환급률을 요구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지지부진한 입법 절차에 미뤄볼 때 2023년 대비해 규정을 바꿀 수 있을 정도로 제때 입법 절차가 가동되지 않을 것이다. 그동안 각국 정부는 자신들이 제안한 예산이 승인받을 수 있을지를 두고 유럽연합 집행부로부터 지침을 받고자 할 것이다. 이어서 유럽위원회는 규칙을 어기는 회원국들은 못 본 척하면 북유럽 정부들이 반발하지 않을지 알아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덴마크와 네덜란드 같은 국가들은 이미 강경한 태도를 보이겠다고 선언했다. 독일의 세연합 정부는 남유럽 회원국들과 제휴하는 것을 꺼리지 회복세 논의는 경기 회복에 대한 위험 속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여기는 독일과 같은 대규모 제조 부문을 가진 국가들이 취약한 계속되는 공급망 붕괴가 포함된다. 팬데믹과 관련된
여행과 접촉이 있지 않은 성장을 더욱 억누를 수 있다. 한편 유럽중앙은행은 경제 부양책의 일부를 2022년에 점점 감축할 것이다. 유럽연합의 8천억 유로 규모에 달하는 부채 조달 투자 계획인 차세대 유럽연합 프로그램이 일부 부담을 완화할 것이다. 유럽위원회는 2022년 약 550억 유로를 보조금으로 지출할 것이다. 특히 이탈리아와 스페인에 많은 액수가 지원이 된다. 23년과 24년에 더 많은 액수가 지원될 것이다.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 회원국 정부들은 유럽연합의 자체 재원을 늘리는 것을 검토할 것이다. 이것은 아마도 탄소 가격 책정이 없는 국가들부터 들어오는 수입품에 대한 부담금을 부과하거나 유럽연합의 자체 배출량 거래 제도를 개정하는 방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변화를 만드는 데 필요한 만장일치는 종종 얻기 힘든 것이 이미 증명된 바 있다. 논의는 2022년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이다. 또 다른 논의도 있을 것이다. 유럽연합은 폴란드와 헝가리를 포함해서 유럽연합의 법적 질서를 해친다고 생각하는 회원국 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고심해왔다. NGEU 프로그램이나 심지어는 유럽연합의 정규 예산에서 지급되는 지원을 보류함으로써 압박을 강화할 것이다. 그것은 유럽연합 강요들을 불안정으로 여기는 정부들과 유럽연합 단계를 걱정하는 리더들을 짜증나게 하겠지만은 다른 곳의 납세 회원국들에는 그들의 돈이 연합체를 내부에서 약화하게 하는데 쓰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신시켜 줄 것이다.